charismatic.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질문인데 막상 대답을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약간 심리적인 코너에 몰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있죠. 분명히 있죠. 오늘은 바로 그런 순진한 얼굴 뒤에 아주 교묘한 의도를 숨긴 질문들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이게 사실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거의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게임에 가깝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놀라운 건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심리적인 함정을 다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거짓말쟁이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5가지 위험한 질문을 좀 분석해보고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빌려서 어떻게 하면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게임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새로운 에피소드로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카리즈마틱에서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채널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정성과 정확함으로 참여하여 여러분께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다른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전하고 우리가 더 강하고 더 나아지도록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시작할까요? 시작해요. 어떤 질문들은 질문 자체가 그냥 거짓말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분명 겉으로는 멀쩡한데 대답하는 그 순간 내가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끌려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이에요. 상대방은 아주 뭐랄까 차분한 목소리로 심지어 미소를 띠면서 질문을 던지죠. 네. 하지만 그 질문의 구조 자체가 이미 함정인 거예요. 아, 대답을 하는 순간 초점은 원래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대답하는 나에게로 옮겨와요. 결국 나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게 되는 거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마치 체스판에서 상대가 안 보이는 덫을 놓는 것과 비슷해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게임 전체가 불리해지는 것처럼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로 이 점을 경고했어요. 이걸 영혼에 대한 공격으로 봤죠. 영혼에 대한 공격이요? 네,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마음속에 의심과 혼란의 씨앗을 심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식이니까요.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전술은 더 교묘해졌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씨앗,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는 질문이요. 이 말 들으면 정말 기운이 쭉 빠지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싶고요. 그게 바로 그 질문의 목표예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인 직관과 인식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직관과 인식이요? 네. 우리가 느끼는 그 예민함이라는 게 사실은 주변의 미묘한 변화나 위험을 감지하는 레이더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는 그 레이더를 그냥 고장난 기계나 과민 반응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내 행동이 아니라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너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대부분은 아마 아니 내가 왜 예민해? 이렇게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고 변명하려 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상대가 원하는 반응이죠. 아,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상대의 주장은 사실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화내는 걸 보니 정말 예민하잖아. 이렇게요. 정말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이 게임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는 나는 승리가 아닌 진실을 추구한다고 했거든요. 승리가 아닌 진술. 네, 진실을 찾는 게 목적이라면 이 감정적인 논쟁에서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화내거나 방어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미끼를 물지 않는 거죠. 미끼를 물지 않는다. 대신 아주 차분하게 그 질문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예민한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주제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나요? 라고요. 와, 이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꾸네요. 그렇죠. 상대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나의 예민함에 맞춰져 있던 조명을 다시 원래의 문제와 그 문제를 불편해하는 상대방에게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힘있는 대응 방식인 것 같아요. 주도권을 되찾는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상대가 신뢰를 무기로 삼을 땐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아주 순진한 얼굴로 나 믿지, 그렇지 하고 물어오는 경우요. 그거 정말 어렵죠. 네, 이건 정말 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질문이야말로 아주 교묘한 덫이에요.
아니, 못 믿겠어라고 말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고 응, 믿어라고 말하면 더 이상 의심하거나 질문할 권리를 포기하게 되죠. 진투양난이네요.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은 신뢰를 말로 요구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증명하죠. 꾸준함과 일관성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신뢰를 요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라는 거군요. 정확해요. 생각하지 마, 질문하지 마, 그냥 나한테 모든 걸 맡겨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신이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배울 수 없다고 경고했어요. 이 질문은 바로 우리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려는 시도인 거죠. 증거를 요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태도를 마치 상대방에 대한 불충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신중함은 불충이 아니라 지혜잖아요. 그렇죠. 회계 자료는 안 보여주면서 나만 믿어 라고 말하는 사업 파트너? 휴대폰은 절대 안 보여주면서 나 못 믿어? 라고 묻는 연인. 모두 맹목적인 복종을 원하는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인 아파테이아, 즉 평정심이 필요해요. 외부 사건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거죠. 네. 나 믿지?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당연히 믿지? 라고 답하거나 어떻게 믿어? 라고 쏘아붙이지 마세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성으로 답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신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행동으로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에게 제 판단을 무시하라고 요청하는 건가요? 와,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 반응이 정말 궁금하네요. 거짓말쟁이는 당황해서 화를 내거나 화제를 돌리려 할 거예요. 하지만 진실한 사람은 그 말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죠. 오히려 내 행동으로 더 믿음을 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결국 제 이성적인 한마디가 상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번의 공유만으로도 저희 팀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계속해보죠. 세 번째 질문은 좀 더 공격적인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나를 비난하는 거야? 혹은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이거요. 네. 이건 내가 그냥 뭘 물어봤을 뿐인데 순식간에 저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상황 역전 기술이에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것 같을 때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해서 상황의 초점을 흐리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대해 질문했는데 지금 내가 횡령이라도 했다고 의심하는 건가?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갑자기 모든 관심은 그의 횡령 가능성이 아니라 그를 의심한 나의 무례함으로 옮겨가 버려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당황해서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라고 해명하게 되고 그 순간 이미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간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상대방은 당신이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오길 기대하는 거예요. 원래 하려던 질문은 꺼내보지도 못하고요. 그렇죠. 법정에서 범죄자가 판사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격이죠. 여기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조언을 떠올려야 해요. 분노에 대한 최선의 답은 침묵이다. 침묵이요. 네, 여기서 침묵은 굴복이 아닙니다. 상대가 만들어 놓은 이 유치한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저항이죠. 침묵이 저항이 될 수 있다니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나를 의심하는 거야?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해서 서둘러 변명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네, 눈을요? 위축되지 말고요. 그리고 한 2, 3초 정도 그 침묵이 공간을 채우게 두세요. 상대방은 아마 불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후에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되묻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요? 제가 당신을 비난해야 할 이유라도 있나요? 와, 그 질문은 압박감을 다시 상대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네요. 공을 다시 상대 코트로 넘겨버리는군요. 맞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여러분의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을 먹고 자라요. 하지만 이런 힘있고 침착한 대응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죠. 네 번째 질문은 좀 더 감정적인 접근 같아요.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네. 이 질문은 마치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의심하는 나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죠. 네, 이건 한편의 연극이에요. 목소리는 다정하고 눈빛은 슬퍼 보일 수도 있죠. 네가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어? 라면서 자신을 상처받은 피해자로 여러분을 나쁜 의심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진실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죄책감을 느껴서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일단 죄책감을 느끼면 자신의 직감을 억누르게 되니까요. 아, 내가 너무 나쁘게 생각했나 하면서요. 그렇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요. 진실은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진실은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세네카는 진실하다면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정말 결백한 사람은 자신이 왜 결백한지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행동이 조용히 모든 것을 말해주죠. 오히려 결백을 과장되게 주장할수록 그 이면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도 역시 감정이 아닌 명확성으로 답해야 해요. 상대의 슬픈 표정에 동요하지 마시고 잠시 침묵을 지키세요. 또 침묵이군요. 네, 그 침묵이 상대의 연기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제는 당신이 거짓말을 할 것이냐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만약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면 제가 그것을 알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와, 이 대답은 정말 허를 찌르네요. 논점을 당신의 의도에서 나의 판단 근거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직한 사람은 이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이지, 내 모든 걸 투명하게 보여줄게 라고 반응하겠죠? 하지만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은 이 질문 앞에서 길을 잃을 거예요. 모호함이라는 안개 속에 숨으려는 거짓말쟁이를 환한 빛으로 끌어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질문이네요. 그냥 잊고 넘어가면 안 될까? 네, 이건 다른 방법이 다 안 통할 때 꺼내는 최후의 카드처럼 들려요. 정확합니다. 부인, 화재 전환, 감정 호소, 공격이 모두 실패했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죠. 겉보기에는 평화와 화해를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책임 회피를 위한 필사적인 시도예요. 그 말의 진짜 속뜻은 이거죠. 나는 이 일에 대해 책임지고 싶지 않아. 진실을 파헤치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니 네가 먼저 지쳐서 포기했으면 좋겠어. 결국 많은 거짓말이 거짓말쟁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지쳐서 포기하기 때문에 살아남는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진실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믿었어요. 네. 누군가 잊고 싶어 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죠. 큰 실수를 저지른 회사가 과거는 잊고 미래를 봅시다라고 말하거나 외도가 발각된 배우자가 왜 자꾸 지난 얘기를 꺼내? 우리 그냥 넘어가자라고 네. 말하는 것. 이건 이건 관계 개선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침묵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직 고마 있는 상처를 그냥 붕대로 덮어버리자는 거죠. 사실 평화를 위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 유혹도 들 것 같아요. 계속 문제를 파고드는 게 너무 지치니까요. 물론이에요. 그래서 이 대응에는 분도가 아닌 조용하지만 확고한 결단력이 필요해요. 결단력이요? 누군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라고 말하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명확하게 이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전에는 안 돼요. 와, 단호하네요. 이 한 문장은 여러분을 진실이라는 땅에 단단히 닻을 내리게 해줘요. 상대에게 당신의 평온함이 피로가 아닌 명확성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오늘 저희가 다룬 5가지 질문은 모두 상대방의 논리가 아니라 저의 감정적인 혼란을 노리는 거였네요. 네. 평정심을 깨트리는 게 최종 목표고요. 그게 바로 이 모든 게임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에픽테토스의 황금률이 다시 한번 중요해져요. 무엇이 당신의 통제하에 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라. 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100%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의 반응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의 모든 무기는 힘을 잃어요. 그들의 무기는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에너지원으로 삼거든요. 당신이 그 반응을 걷어들이는 순간 그들의 게임은 끝납니다. 제가 게임의 말이 아니라 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판 위에 놓인 말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판 전체를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룬 5가지 질문 외에 최근 당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미묘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제 그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된 지금 당신의 대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짧은 댓글을 남기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분과 공유해 주세요. 모든 공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카리즈매틱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카리즈매틱과 함께하세요. Charismatic.